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로 모의고사 시험 잘 보셨나요? 잘 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한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수능 전 주까지 수능 전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하루에 종로 모의고사를 쭉 보는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좋은 연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문학 지문 3개만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지 2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네, 수특 인문 12강 프래그머티즘 연계 지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죠.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철학이 있대. 기존의 등이 지나치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비판을 바탕으로 실용성, 실용주의 탄생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어원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걸 탄생시킨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프래그머티즘이 기본적으로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다.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거겠지. 지속적으로 진리는 변해간다. 그래서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다.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다. 첫 번째 문단이 항상 제일 중요해요. 프래그머티즘 선구자. 선구자. 퍼스 씨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진화한다는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무슨 이론이 하나 언급됐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인간을 이렇게 봤대. 인간에 대한 관점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야. 진화론이니까 철학적 논을 펼쳐나간다. 퍼스는 검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참이다. 그리고 유명한 경유를 남겼답니다. 검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참이다. 퍼스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의심에서 확고한 믿음에 도달해 실제로 행동하는 거. 실용주의잖아. 실제로 행동하는 거. 그 과정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맞는지 볼까요? 퍼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전에 말했던 의심에서 벗어나 확고한 믿음에 도달하는 거가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구분했대요. 그 중에 첫 번째. 근데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 진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지? 고집의 방법은 믿음에 집착해서 문제가 있는 거 맞구나. 남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기 생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거가 아니다. 보편적인 거 없다. 해서 안정된 믿음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권위의 방법은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 종교, 특정 주의 주장에 기초하는 것에 이 방법은 특정 관념을 주입하려고 처벌, 권위를 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때릴 거야. 이런 부과하는 잔혹성이 수반된다. 세 번째로 선험적 방법.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걸까? 좋은 걸까? 경험적 사실을 무시해. 이 철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나 봐. 여기에서 이성에 부합된다라는 게 경험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실용주의는 경험이 중요한데 믿고 싶어하는 마음, 믿고 싶어서 그냥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 중에는 독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객관적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까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4번째가 참된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이런 글이 되겠네요. 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짱이다. 앞에 애들은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얘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본다. 아까 과학적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과학적 탐구를 계속하면 누구나 동의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객관적 실제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진리, 아까 첫 문단에도 나왔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의 고정적 진리 이런 게 없고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 유용한, 역시 첫 문단이 중요했어요. 그죠? 유용한 게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지문은 다른 사람이네. 존 듀이는 근데 똑같네? 다윈의 진화론은 똑같네요. 그 관점에서 해석한다. 인간도 동물과 비슷하다.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인간은 사고라는 것을 한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적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수능 특강 아까 뭐라 그랬지? 인문 12 이거 보세요. 도구라는 말 나오겠지? 생각한다. 탐구의 과정에 대해서 아까 가지문에서 퍼스는 의심의 상태에서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뭐 이랬는데 듀이는 그와 달리 개인뿐 아니라 뭐 이런 상황까지도 더 논의를 전진시킨다 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절대적 법칙으로 아이쿠 새로운 분 등장. 칸트 씨는 도덕을 중시했대요. 절대적 법칙이란 게 있다. 그런데 듀이는 그런 거 아니거든? 절대적 법칙 아니고 환경 적응해야 하는 현실 상황에서 보다 유용한 규칙일 뿐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유용한 것일 뿐이다. 유용한 것이 옳은 것이고 실용주의. 실용주의. 이를 바탕으로 듀이는 의 프래그머티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는 문제 해결 과정 이게 나오겠죠? 먼저 탐구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탐구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생각하는 것이고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결정이라는 것은 가능한 해결책이 뭐가 있겠냐 생각해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이 좋을까 예상 결과를 살펴보는 게 추론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화돼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과 의미의 조작적 성격이라는 것은 다 조작적이다 그런 얘기고 이때 자 문제가 나오려나 봅니다. 경험은 단순히 외부를 지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되게 능동적이고 조작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대요. 그리고 현재 탐구의 결과를 예상해서 아까 예상하는 게 뭐였지? 추론. 책임의식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며 반성을 통해서 좋은 말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아직 잘 모르겠다. 상식과 과학적 탐구가 방법이나 논리는 같다. 주제가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이런 탐구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게 확실한 영원 불변의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보증된 주장 가능성이라는 말로 불렀대요. 도구주의자, 아까 도구일 뿐이다 뭐 이런 말 나왔었는데 역시 천문단이 중요하다고. 도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저런 거 없다. 영원 불변의 궁극적 진리 없다. 탐구의 결론이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는 가능성이다. 실용적인 것일 뿐이다. 달라지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 구체적 도움을 주는 실용적이다.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죠. 자, 이제 그럼 문제 확인해 봅시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 1번. 영향을 끼쳤던 학설이 아까 똑같던데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그죠? 그래서 각 철학자의 탐구 방법. 하나는 퍼스, 하나는 듀이. 정답이 1번이네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제낄 수 있으면 되죠.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기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고 실용적인 거가 중요하다. 3번 가와 달리 나는 통시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했는데 듀이 얘기만 했습니다. 듀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 4번 가와 달리 나는 형성되었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철학사조 언급 안 하던데 오히려 언급이 됐던 거는 가죠.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달리 가는 프래그머티즘 이후에 거기서 뭐 어떤 다른 철학 이론들이 나왔냐 이런 얘기 없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가의 퍼스의 입장에서 목이 아파가지고 종이를 보고 퍼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하라. 보기는 데카르트네요. 데카르트는 의심을 제거하고 확실한 거를 확보하려고 계속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예도 들어줍니다.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걸 계속 의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퍼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희지 않은 백조도 있을 수 있다. 참이 될 때까지 계속 검증한다. 가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 2번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험적 사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가에서 4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그중에 선험적, 뭐 고집의 방법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다음에 3번은 방법적 회의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확신을 갖고 가자. 이게 무조건 맞아. 이런 잘못된 신념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3번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믿고 싶어 하는 마음, 신념을 갖고 이게 맞다고 믿는 거야. 그걸 존중해주자? 아니, 계속 의심을 해서 계속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해야죠. 그 다음에 5번 참인지 거짓인지 어차피 확인하기 어렵다. 아니지. 아까 가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가에 참인지 거짓인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확인하는 과학적 방법을 써야 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 확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말자라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오늘 문제가 조금 단순하죠. 그 다음에 6번 두 지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하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노예제도 폐지됐는데 미국 남부에서는 무슨 법이 있었대요? 인종분리에 관한 악법, 잘못된 법이 있었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그거 차별이다 하고 경고했지만 얘네는 수용했고 어길 경우 권위를 가지고 처벌을 했대요. 이에 많은 흑인들이 민권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대표적이다.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먼저 생각했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생각하고 내가 기자니까 이런 방법을 써보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백인 지식인들의 마음도 움직일 걸. 예상 결과를 예상해 보기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듀이가 나에서 뭐라 그랬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 그거랑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악법이 수용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계속 경고했다 했는데 그래서 보편적 기준이 결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겼을 때 유죄로 판결했다. 이거는 가문단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권위의 방법이다. 처벌했다. 그 다음에 3번 이 기사들이 백인 지식인들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야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게 나에 나오는 추론에 세워둔 표지판으로 가셔서 앞뒤로 확인해 보세요. 예상되는 결과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4번에 자기가 기자임에 착안하여 이렇게 해보자.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 해결의 결정이라는 거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기념비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죠. 근데 영원불변의 궁극적 진리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진술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기억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이 뭐지? 아까 그거. 이럴 때는 기억만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의 앞뒤 문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쉬운 답찾기 방법이 됩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험 등의 의미로 파악하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앞을 보면 경험을 단순히 외부에 대한 지각의 차원이 아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를 봤다. 1번 환경을 생각하라. 그렇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라. 2번 이게 정말 빨간 색깔인가? 정확히 살펴보고 인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지각하는 거잖아. 외부에 대한 지각의 차원이라서. 자, 3번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사과를 만들어낸 환경. 5번 맛있지 않다면 어떤 환경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 따라서 정답은 그냥 단순히 지각만 얘기하고 있는 2번이 됩니다. 다음에 듀이의 사상에 대한 설명인데 표지판 세워두셨죠? 그래서 가서 확인해서 푸시면 됩니다. 사고라는 것은 첫 번째 분단에 나오나? 어디 나오지? 그러네. 사고. 작은 따옴표를 보면 되겠다.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물과 달리 어쩌고 저쩌고 인간은 사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도덕은 어디 있나? 도덕은 국어 영역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바로 밑에 보면 칸트가
절대적 법칙으로 중시했던 도덕도 듀이는 그게 아니라 유용한 규칙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절대적 규칙 중에서 유용한 거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듀이는 도덕을 절대적 규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용한 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이 항목을 찾아가면 논리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제가 다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제가 다를 뿐이다. 그 다음에 보증된 주장 가능성은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잖아. 궁극적인 진리는 없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창조적 지성은 관념적인 지식이나 덕목이 아니라 그렇지 실질적이고 유용한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인 법과 관련된 소송. 재밌죠? 소송. 재미없죠? 10번, 11번, 12번 스캔했더니 뭐 사례 문제도 있고 내용 확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글을 봅시다.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문단과 첫 문장이 중요하죠. 공적 의제에 관한 시민이나 언론의 비판과 반대 여론을 위축시 얘기하지 마! 라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에서는 원고, 즉 정부기관, 기업 혹은 힘 있는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의견을 봉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소송의 목적이란 의견 봉쇄, 말하지 마! 그래서 입막음 소송이라 칭하기도 한다. 자연훼손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자연을 개발하는 건설업체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전략적 봉쇄 소송의 예라고 합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실제로 10억을 내놔, 10억을 정말 받겠다는 의도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우리는 개발할 거야. 얘기하지 마. 이런 발언을 억제시키고 위축. 두 번째 나오는 거 아닌가? 목적이 진짜 위축인가 봐, 그지? 전략적 봉쇄 소송이 제기되면 그전에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지녔던 분쟁이 이제는 소송이니까 법적인 분쟁으로 전환된다. 법으로서 말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러 소송을 건대요. 우리 목적이 뭔지 알지? 위축시키는 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고는 이걸 실제로 받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과도하게 부풀려진 손해배상 액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판 준비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킨다. 이런 전례를 통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은 본보기가 된답니다. 너네 우리가 개발하는데 자꾸 이러면 막 10억, 100억 이렇게 손해배상해야 돼? 본보기가 되겠죠. 당사자는 물론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주저.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의 효과, 위축 효과. 동시에 원래의 이슈를 흐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소송을 하는 거니까 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이러한 설명이 들어갔나 보네요. 전략적 봉쇄 소송은 개인의 피해 혹은 쓸데없는 소송에 사법 자원이 낭비되겠죠. 또한 사람들의 발언이나 참여나 청원권을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은 전략적 봉쇄 소송이 지니는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뭐 해야 되지? 해결해야지. 저런 소송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고 침해다. 이런 침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겠죠?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돈 내놔! 라고 했는데 사실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재판 막 청구권을 남용을 하는 것인데 패소를 많이 한대요. 근데 남발을 한대. 왜 그럴까? 이유가 이거네. 법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군요. 원고 측에서 볼 때 피고의 표현 자유나 기본권 행사나 또 나왔어. 진짜 정말 많이 나온다. 위축 효과까지 계산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얻어가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발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그렇게 남발되는 아까 뭐도 침해하고 뭐 문제점이 많았잖아. 이런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원고의 비용 부담을 높여야
그리고 피고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야, 원고 자꾸 전략적 봉쇄 소송 하지 마. 너네 비용 부담 엄청 크다? 이렇게 해야 위축 효과가 덜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고의 편익을 줄이는, 자, 이제부터 대책이 나올 거예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많이 채택하는 제도를 소개한답니다. 피고가 지금 저한테 저 사람이 소송 걸었는데요. 이거 전략적 봉쇄 소송이에요. 각하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제출하는 기억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 신청이 제출이 되면 법원은 그때까지 하던 그 소송 잠깐 중지, 그리고 진짜 원고의 소제기가 전략적 봉쇄 소송이냐를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게 된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소송에서 피고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개발해서는 안 돼, 뭐 이건 뭐야 라고 의견을 표명했을 거 아니야. 그게 공익과 관련한 것이었냐, 그거를 밝히는 거.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밝혔느냐의 여부다. 만약 피고의 소명이 성공하고 그리고 원고는 이 두 번째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의 소각하 신청을 인용하여 소를 조기에 종결하게 된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소가 각하되겠죠. 다음에 원고가 전략적 봉쇄 소송에서 패소할 때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있대요. 그러면 소송을 막 못하겠다, 그지? 남발을 할 수가 없겠네. 많이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내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소송을 시작해야 되나 보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도대체 몇 번째야 지금 위축시키려고 과도하게 손해배상 액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피고가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된대요. 따라서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면 원고가 아무래도 소송을 좀 줄이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있네? 역전략적 봉쇄 소송. 역으로 이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그 소송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 제기는 부당하다를 주장하면서 나의 손해도 배상해 달라라는 반소, 뭔가 왠지 반소 소송 뭐 이런 느낌? 반대 소송? 별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답니다. 자, 전략적 봉쇄 소송을 규제하는 것은 피고의 비용 부담은 낮춰줘야 되고, 그리고 원고의 비용 부담을 높여야 저런 게 남발되지 않는다. 아까 맥락이랑 이어집니다. 피고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규제 수단의 경우에 소송이 조기에 종결된다 해도 원고 입장에서 계속 괴롭힐 수 있으니까 계속 소를 제기할 수 있대요. 만약,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만약 원고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억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답을 찾을 수 없는 첫 번째 문단.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위축을 위해서 사회 이런 게 있을 때 유력한 개인 아까 누구였지? 누구가 하는 거다라고 설명돼 있었어요. 목적과 어떤 특징, 목적과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적고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발하는 폐해가 엄청 많았지. 뭐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메커니즘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규제할 수 있는 수단에 아까 특별 소각하 제도, 비용 부담을 원고가 훨씬 더 내게 한다. 그 다음에 역무시기 소송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증가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까 나왔던 단어는 남발이었습니다. 남발은 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이런 것이지, 그 남용된다 혹은 남발된다와 증가라는 말은 뜻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실제 사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례 분석. 고위공직자인 200씨는 어떤 신문이, 어떤 네모 신문사가
가짜뉴스를 짜깁기 했다면서 그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그 다음에 5억 원, 와 세다, 5억 원, 그 다음에 그 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게 엄청난 과도하게 부풀려진 액수를 5억, 2억 이거에 해당하는 거로 썼나 봅니다. 1번,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잖아. 이게 알려지면 위축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혹 보도를 못하게 되겠지. 의혹 보도가 줄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제기로 이 유력한 개인의 의혹은 법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된다. 소송이 법인데요. 아까 첫 번째 문단의 끄트머리에 이 소송이 제기되면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분쟁이 법적인 분쟁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그 다음 3번, 유력한 개인 200C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를 지키기 위함인데, 이 말도 선지에서 뜬금 나온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었죠. 법경제학적으로 보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왜 제기하는가, 이게 두 번째 문단이 아니고 세 번째 문단에 있었네. 세 번째 문단에 법경제학적으로 보면 사회점을 위축효과 계산했을 때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라 했습니다. 따라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한 피고인 네모 신문사가, 이게 아까 기억이죠. 약간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12번 문제랑 좀 겹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신청을 하면 기존에 그 신문사가 보도했던 보기에 나오는 12일 보도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그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해가지고 판단한다 했으니까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당연히 검토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개인 200C가 5억, 2억 막 이렇게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청구한 상황이죠. 이것은 피고의 비용까지 계산하여 결정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의 12번 문제에 이 세 가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억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1번, 피고의 부담을 낮추는 수단이다. 1번, 기억이 뭐지? 특별 소각화 제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니까 기존에 제기된 전략적 봉쇄 소송의 피고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겠죠. 더 이상의 소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담을 높인다. 변호사 비용도 다 내! 이게 이제 니은이고, 디귿, 내가 너한테 거꾸로 소송 걸어버리겠어. 그러니까 원고의 부담이 높아지겠죠.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담이.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원고가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항상 큰 맥락이 중요하죠. 이 세 개는 모두 뭘 위한 방법들이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억지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는 방법인데 그 전략적 봉쇄 소송의 피고가 부담이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큰 흐름만 알고 있었으면 2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수소연료 전지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이라서 약간 쫄았을까? 그런데 안 쫄고 읽어봤더니 문제가 아주 평이했죠. 현대자동차, 넥소, 수소자동차 한 대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여하튼 그 차가 안전하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이 봅시다. 수소연료 전지는 우리 전부 다 이런 거 알죠? 뭔 소린지 다 알든 모르든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전기에너지를 배터리다. 배터리. 기존 터빈 발전 방식은 아닌 거네 그럼. 대신에 수용액 상에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 산화 환원 반응, 아까 이건가 보다. 그걸 일으켜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수소연료 전지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즉
이 왜 들어가지? 계속 비교하려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전지 같은 배터리는 저장 장치랍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발전기래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전지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대. 수소나 산소 같은 연료를 넣어서 반응시켜야만 되는 것이다. 원리. 원리 자체가 기존의 배터리하고 다르다. 발전기다. 자, 두 번째 분단엔 뭐가 들어갔을까요? 처음 연구할 때 전문가들은 이게 상용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현재는 선진국들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가 크게 진척되어 실용화 단계에 이미 차들이 다니고 있죠. 선진국들이 수소연료 전지에 공을 들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가 있다. 왜 수소연료 전지가 좋은가? 첫 번째, 효율성.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0에서 60, 이게 좋은 건가 봅니다. 만약 수소연료 전지가 작동하는 중에 열이 나는데 10가지 함께 이용하면 우와 80% 높은 효율성 확인할 수 있으며, 연료만 채워 넣으면 바로 충전이 되므로 충전 소요 시간 역시 적다. 효율성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문장 자체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충전되는 시간 역시 적다.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 방전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배터리와는 달리 이 전지는 누출되더라도 공기보다 14.5배 가벼워서 순식간에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적은 양의 이게 다 수소구나. 조그만 아주 적은 양의 수소를 제외하면 자연 방전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기후 조건이나 기상 상황의 영향도 덜 받는다. 장점들이 있네, 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더 또 장점인가 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뒤를 보지 않았어도 장점이다. 오염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지금 A로 묶여 있는데 과정을 물어볼 건가 봐. 연료극과 공기극 두 개의 전극이 있고 사이에 전해질 막이 있다. 그 세 번째 문제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연료극에 수소를 공급하는 게 연료극입니다. 그렇다면 수소가 공급되는 것이 연료극이니까 기역이 연료극이겠네. 16번 문제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전극인 공기극에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디귿이 산소가 공급되니까 거기가 공기극. 연료극에서는 얘와 얘로 분리되고, 그림에도 전자는 위쪽으로 가고 수소이온은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어디 갔나? 수소이온이 전해질 속으로 이동해서 그림 화살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공기극으로 전달된다. 공기극에서는 여기서 결합하는 거구나.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물이 생겨요. 물만 내놓는 것이지 뭐 가스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런 연료전지를 여러 개 연결하면 전압을 높일 수 있대요. 이런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듯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물만 만들어.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에 예민하니까 수소연료전지에 열심히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수소연료전지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답니다. 수소 저장의 문제가 있대요. 가장 먼저니까 얘도 몇 가지인가 보다. 수소 저장 문제. 매우 가볍고 끓는 점이 가연성이 크다. 불에 잘 탄다. 가연성을 모를까봐 설명도 해줬어요.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하게 되면 가연성이 높아서 폭발, 운송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액체, 액화수소 이렇게 저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고압으로 액화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폭발할 수도인 그런 영화도 많았던 것 같은데, 따라서 수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어 왔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요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런 방법, 합금 격자 안에 끼워서 보관하는 수소 저장 합금 한 예다. 그러나 얘도 문제가 있네. 이 방법은 엄청난 무게와 부피의 합금이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들겠죠.
이런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수소연료 전지는 수명이 길어야 5년 정도, 수명이 짧다. 문제점 몇 개 나왔어요? 수소 저장의 문제 하나, 폭발, 잘 보관해야 된다. 합금 격자가 너무 비싸서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명이 짧아. 문제점 2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됐다. 문제가 2개가 있어. 이 문제 2개가 결과적으로는 3번째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그렇게 글을 써놨네요. 기술 지문이지만 약간 인문 지문 푸는 느낌? 읽고 일치불일치로 답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풍념을 제시하고 반박했다기보다는 수소연료 전지의 좋은 점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 제시해서 그런 글이었죠. 장점, 효율성, 막 설명했습니다. 단점, 저장 문제, 가연성이 크고 어쩌고 가격 경쟁력 이런 거 설명해서 정답이 2번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단어는 제시문에 다 있었던 것이죠. 터빈 발전 방식은 첫 번째 문단에 방금 우리 같이 봤으니까 배터리는 기존의 터빈을 사용하지만 수소연료는 산화 환원 반응이었나? 그 다음에 2번, 배터리는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어디 썼더라?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두 번째 문단의 끄트머리, 상대적으로 기후나 기상 상황의 영향도 배터리에 비해서는 덜 받는다 했으니까 배터리는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 방전 문제에서 자유롭다 했었습니다. 그 연료가 누출되지 않는 건 아니고 공기보다 14.5배가 가벼워서 금방 사라진다 라고 했죠. 누출은 될 수 있는데 자연 방전 문제 자체에서는 자유롭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가연성, 탈 수 있다. 아까 마지막 문단. 그래서 액화시켜 저장한다. 근데 액화도 폭발의 위험이 있다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원래는 80%가 안 되는데 10가지 활용하면 8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높일 수 있다. 맞죠?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일치불일치로 풀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연료극과 공기극 2개가 있고 수소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 막이 있다. 이 전해질 막이군. 심오한 걸 물어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약간 쫄았어요. 공기극에 산소를 공급하고 연료극에 수소를 공급한다. 이게 연료극입니다. 디귿이 공기극. 나중에 뭐만 나온다 그랬지? 부산물로 물이 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 개 직렬 연결한다고 했고, 자, 그러면 1번부터 기억에서는 수소 분자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 그림에서도 지금 다 나와 있네. 그리고 글 부분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전해질 막인데 수소이온을 그림에서도 전달하고 있고 글에서도 전달하고 있죠. 수소이온이 전해질 속으로 이동해 공기극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다음 3번 디귿을 통해 공급된 산소는 디귿이 어딘가? 그 마지막 거기 여기 공기극에서 산소가 공급된다 했습니다. 수소이온과 결합한다고 A 부분에 공기극에서는 수소이온과 산소가 결합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한 뒤 물이라는 부산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기역과 디귿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절로 가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 확인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수소 저장과 관련한 어떤 연구네요. 무슨 물질을 첨가한 뒤 얼음 입자를 만들어서 기체 수소에 노출시켰더니 기체 상태의 수소가 안정적으로 저장됐다. 우와, 그러면 마지막에 제시했던 수소가 저장에 문제가 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연구팀은 이를 이 공법이라고 명명했는데
새로운 수소 저장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연구팀이 이 방법으로 만든 얼음은 얼음인데 3, 4도씨에서도 안 녹을 정도로 안정하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쓰면 3, 4도씨나 되는 창고에서도 충분히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1번. 이 방법은 제시문에서 얘기한 합금기압자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뭐 테트라 히도보시를 첨가해서 냉동 창고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방법으로 저장한 수소는 가연성을 잃는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 다음에 3번. 이 방법으로 저장한 수소를 꺼내 사용할 때 온도를 변화시키는 3도씨, 4도씨까지는 잘 갇혀 있는데 온도가 그걸 넘어서면 이제 되는 거죠.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 말고 다른 가공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보기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를 사용하면 압력 얘기는 없었죠. 그 다음에 5번. A를 사용하면 3, 4도씨를 넘지만 않으면 안전하다.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도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시험에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 또 어렵고 혹은 뭐 더 쉽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